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직원 트위트 글도 퍼날랐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오늘 경향신문도 유사한 내용을 일면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과 앞서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서로 연계해서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함께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2개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국정원 것으로 추정한 트위터 계정 402개, 또 뉴스타파가 추정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 625개를 비교 분석해봤더니 사이버 사령부 요원 2명이 국정원 요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트위터 계정의 글 22건을 리트윗, 재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또는 국정원으로부터 하여간 뭔가 오더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을 이 사이버 사령부 군인 군무원들이 리트윗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리트윗한 시기는 주로 총선과 대선이었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인데요. 내용 역시 종북 문제, 제주 해군기지, 전교조 같은 선거 정치 이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들, 대부분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터진 뒤에 필수에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리트윗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걸로 본다면은 양측의 이 어떤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뭐 이 사이버 사령부 군무원들, 군인들이 그냥 평소 갖고 있던 정치 소신을 따라서 트위터에서 본 글을 단순 리트윗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국정원 직원들 것이다. 이런 얘기일까요? 어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저희 뉴스바 출연해서 예.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간의 연계고리에 대해서 예. 단계적으로 예. 뭐 일종의 좀 전술적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중에 지금 일부가 공개가 된 것 같고요. 네. 또 이후는 그 국정원장 지시 말씀이라는 그 원세훈 원장 시절의 네. 그 일종의 지침이 예. 같이 공유됐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네.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지금 그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 양상인데요. 국정원뿐 아니라 군까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치 중립을 해야 할 국정원과 군이 연계해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애썼다. 이 의혹이 사실로 하나하나 드러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한겨레 네. 3면 기사 또 보겠습니다. 예. 심지어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부뿐 아니라
국정원 예산까지 받아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어제 김광진 의원이 뉴스바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도 전에, 한번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사하기도 전에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선을 그으려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국회에서 답을 하지 않았는데 한겨레가 확인해 봤더니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170억의 총 예산 가운데 45억, 2012년 이렇습니다. 2013년에는 255억의 예산 가운데 57억을 국정원에서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 활동이다.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인데 왜 군 전체 조직을 이렇게 의심하느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겨레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이버 사령부 요원 4명의 활동 양태를 보면은 국방부의 주장처럼 단순한 개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블로그를 사용한 고구려 미륵불, 이런 그 필명이죠. 고구려 미륵불, 트위터를 사용한 이게 어떻게 읽습니까? 이게 질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하여간 이런 아이디, 또 광무제라는 필명. 자, 이런, 이용자들이 올린 글이나 만화들이 일관되게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 야권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을 옹호하는 등 선거,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런이라는 계정은요. 네. 아이디가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그걸 한글 달림이라고 영어 달림. 자판에다가 쓰면은 저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달림이. 네, 달림. 달림이. 달림이. 예, 달린다고. 달림이 열심히 달린다고. 예. 예, 열심히 달렸죠. 보니까. 예. 자, 이들의 인터넷 활동은 특히 대선 총선 기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달림이의 경우 평소 월 80여 건의 글을 올리다가 대선 직전에 월 180건으로 2배 이상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개인적 활동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방부도 또 그 말에 신뢰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일보는 삼면에서 그 주장이 수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고구려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사이버 사령부 요원의 블로그는 대선 당시 야당의 투표 시간 연장 요구를 정치쇼로 비난한 언론 기사를 지난해 11월 7일 낮 3시 20분에 이렇게 게시했다는 겁니다. 또 19대 총선 당시 쟁점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글을 이렇게 작성한 시점도 3월 13일 오후 5시 21분이었다는 겁니다. 군에서는 개인적 활동이고 그 개인적 활동이라고 말한 배경에는 퇴근 이후에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것인데 3시부터 6시까지 통상 근무 시간인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글을 올렸다. 이게 어떻게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겠습니까? 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한국일보의 논지입니다. 사실 국방부의 해명대로 개인적 소신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도 이게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정치적 행위를 제한한 국군 복무규율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자, 이게 과연 사이버 사령부 군인 군무원 일부의 일탈이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정황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에 대한 핵심 인물로 연재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목합니다. 왜냐? 지금 국정감사에 지금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이 옥도경 사령관인데요. 이 사람은 대선 당시에 대선 당시 얘는 사령관이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 11월과 2012년 10월 당시 사이버 사령관이 아무래도 이 사건과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버 사령부 소속의 군무원과 부사관이 그 당시에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거든요. 자, 그 시기에 사이버 사령관이 누구였느냐? 바로 연재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이력을 좀 보겠습니다. 육사 38기인데요. 참여정부 말기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재임 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관으로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간 뒤 2008년 12월 장성 진급에 실패하면서 주요 보직에 발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김관진 국방장관 취임 이후인 2011년 10월에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사이버 사령관에 임명됐고 사령관 퇴임 후에는 부처의 핵심 인사가 주로 파견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몸을 담았고 소장 진급 후 현재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민주당은 연재욱 비서관이 대선 직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군무원 채용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부대 창설 이후 연 1회 10여 명 정도의 인원을 충원했는데 연재욱 비서관이 사령관이던 지난해 총 4회에 걸쳐서 무려 82명의 군무원을 선발했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서 잘 나가나 봅니다. 이번에. 네. 자, 경향신문 사면 기사가 아주 눈이 동그래집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자, 국방부가 2010년 1월에 그때 이제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했는데 총선 대선을 앞둔 2011년 11월 말씀드린 연재옥 준장이 사령관을 맡아서 조직의 틀을 잡았는데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단을 하나 없애도 사이버 사령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김광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2011년 7월 장관 직할부대로 승격돼서 정보기획관 산하로 배속됐는데 이런 전략은 이런 구조에 대한 구상은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대북 그야말로 매파로 알려진 김태효 씨 아닙니까? 자, 사이버 사령부 확대 개편 시기, 사이버 사령부가 점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 시기는 그런데 국정원 심리전단이 팽창했던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 이 점도 주목됩니다. 네. 국정원 2009년 원세훈 원장 취임 직후인 3월에 심리전단을 독립부서로 만든 다음 2010년 10월에 3개 팀, 2012년 2월 4개 팀으로 확대해 갔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확대 개편 시기와 국정원 심리전단 팽창기가 맞물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총선 대선과도 맞물립니다. MB는 사단을 하나 없어도 사이버 사령부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이것이 이행됐는데 그 이행된 시기가 바로 총선 대선과 맞물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 김용민 씨의 이런 소개 기사들 지금 하나, 둘, 셋, 넷, 5건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이 정도 기사를 들으신 분들은 읽고 들으신 분들은 국방부가 얘기하는 개인적인 일탈이다. 네. 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MB의 개인적 일탈이라면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경향신문 제목이 MB 사단을 하나 없애도 사이버 사령부 지원하라 지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국가 안보의 전위인 사단을 하나 없애도 대선 승리 이끌 사이버 사령부 지원하라. 정확하네요. 예. 본질이 그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이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기사 또 있습니다. 바로 한국 수력 원자력 발 기사인데요.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던 신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제어 케이블이 부품 재검증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핵심 부품이. 자, 그렇다면은 이들 원전의 상업 운전이 빨라야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신고리 3호기가 곧 이제 만들어지니까 밀양 송전탑 그 전에 빨리 지어야 한다. 라는 정부의 계획은 그 속도를 낼 이유가 전혀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부는 송전선로 공사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문제의 제어 케이블 공급, 이거 쉽지 않은
공급이 쉽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국내 업체인 JS 전선 등이 생산할 수 있지만 시험 성적서 조작 사건으로 납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입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수월치 않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동일 성능에 사용된 제품을 생산하는지 수소문하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제품을 구했다 하더라도 검증 과정을 거치고 시험 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송전선로 지중화와 송전탑 우회 루트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갈등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밀양 송전탑 문제, 이것을 대화로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밀어붙이겠다, 서둘러 건설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좀 거꾸로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게 테스트에서 부품 테스트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 이제 공사를 늦추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예. 그런데 왜 이 테스트 일정이 이미 다 확정돼서 지금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직후에 그렇게 밀어붙였을까? 그러니까 원전 비리 문제 때문에 부품 테스트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렇죠. 예. 이 결과가 이제 앞으로 단계별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첫 결과가 지금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돼 있던 일정이에요. 네. 근데 이게 부품 테스트에서 불합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 공사를 못 하는 거죠. 아무래도 여론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경찰청장이 밀양을 방문하고 뭐 총리가 마치 민심을 다독거리는 행보를 하듯이 추석 전에 밀양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른바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밀어붙인 거죠. 네. 이거 그야말로 꼼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요, 뭐, 어떻게 나오나 제가 아주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런데요, 아주 담담하게 팩트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신고리 3호기가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강행 중인 밀양 송전탑 공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3, 4호기 건설과 함께 진행해왔던 밀양 송전탑 건설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근거가 된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무한정 뒤로 늦춰졌다면서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고 말했다. 네. 담담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답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기가 아주 이 조선일보로서는 상당히 미묘한 시기죠. 예. 종편 관련한 또 현안이 아마 조선일보로서는 가장 이 뜨거운 감자일 테고요. 일반적인 중앙 매체들이 예. 정부의 어떤 규제 권한 여기 앞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세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삐딱하게 보도하면 너희들 피곤할 거야. 예. 이런 것들을 뭐 시위하는 거죠, 일종의. 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 논지가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둔 힘의 과시 그런 성격이 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짧게 좀 소개를 하자면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긴 사설을 실었습니다. 예. 종편 사사의 주주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자료를 공개하고 공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주장했던 내용을 거의 반복합니다. 야당이 채널A의 주주 구성만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건 공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MBN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MBN이 주주 공개를 거부하면서 이 공개 집행정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 MBN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앞으로 1, 2년 동안 MBN은 주주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이 상황에서는 종편 주주 구성의 적법성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가릴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 종편을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밝혔는데 조선일보는 직접 지목을 안 해요. 채널A, MBN 문제 있다. 이렇게 말이죠.
문제가 되고 있는 보도 과잉 보도 편성 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TV조선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야죠. TV조선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 과연 보도 편성 비율만 늘렸는지, 여당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담았고 야당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담았는지도 아주 세심하게 지켜봐야 될 텐데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다음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국내 4대강 사업에서 짬짬이라고 항상 한겨레는 표시하죠. 담합인데요. 예.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타입한 4대강 사업 참여를 이유로 해서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 제한 조처, 그러니까 부정 당업자 지정을 유보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외에서 4대강 사업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를 부당한 업체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업을 하겠는가? 4대강 사업 말하자면 이 사업 노하우를 해외에 가서 전수하면 당신들도 4대강 사업 추진한 정부로서도 이거 면서지 않느냐? 근데 우리를 부당한 업자로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 라면서 지금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나 이거 원. 자, 오늘 이 기사의 본류와는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예. 한겨레가 짬짬이라는 용어를 참 오랫동안 써왔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대다수 언론들은 담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건 아주 고집하고 외색 있습니다. 짙은 표현이고. 왜 이럴까요? 담합이 입에 붙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인식도 잘 되고 짬짬이 하면은 좀 어감이 좀 뭐랄까 이게 담합이라는 것이 부당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은 부당한 행위를 찾아내서 보도해야 되는 건데 예. 짬짬이라고 쓰면은 부당한 행위의 규모가 축소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선 기자들은 짬짬이가 순 우리말인 점은 알지만 잘 안 쓴다고 하더군요. 예. 또 한겨레가 다른 언론과 다르게 쓰는 순우리말 표현 중에는 예를 들어 노모씨를 노아무개씨 이렇게 아무개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중앙일보 35면 제목입니다. 중앙시평 박명림 교수가 쓴 칼럼인데 도대체 MB는 왜 집권했는가. 1탄이 있었고요. 오늘 2탄이 실렸습니다. 일부 주목되는 내용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경제 제1을 주창한 MB정부는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했다. 이 박 전 장관, 그러니까 박재완 장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재완 장관이 제시한 분배 문제에 대한 통계는 향후 더 깊이 논의돼야 하지만 그 주장이 맞는다면 흑백 논리는 더 분명해진다. 노무현 정부를 성장 없는 분배, 복지 만능, 좌파 정부로 공격한 담론은 허구였다는 점이다. MB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낮은 성장에도 더 많은 분배를 실시한 좌파 정부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북 송금을 포주기라고 하더라도 MB정부의 문제는 심각하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2차 북핵 실험, 천안함 폭침이 계속되던 임기 전반 동안 앞정부보다 더 많이 북에 송금한 그런 사례가 있고 이로써 자기 부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는 8.8%, MB정부는 5.3%로 전체 예산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5년 평균 15.44에서 14.70%로 모두 전자보다 더 높았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훨씬 더 국방예산 증가율 면에서 앞섰다라는 얘기인데 분단 국가로서의 경직적 예산 구조와 북핵 악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보수 정부로서는 이례적인 국방 예산 하락률이었다. 국방기획 2020의 전체 예산을 앞정부보다 20조 이상 감축한 것도 MB정부였다. 보수 우파 정부는 북한을 반대하고 안보를 강화하자는 정권이고 민주개혁 정부는 종북 안보 약화 정권이라는 이런 지적을 듣고 있지만 실제 정책이나 안보 태세, 국민 피해, 예산 규모에 비춰본다면은 이런 흑백 담론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면 언론이 시대를 앞서가도 모자랄 판에 한 4, 5년 늦게 뒷북을 쳐요. 예, 글쎄 말입니다. 물론 이 박명길 교수의 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중앙일보의 논조 자체가 이미 집권이 끝난 권력자를 도마에 올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 언론이 언론처럼 신문이 신문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사냥감이 아닌가. 아마 5년 뒤에는 도대체 박근혜는 왜 집권했는가 이런 칼럼이 또 실릴 것 같아요. 아니 호랑이를 사냥하려면은 예. 이빨이 진짜 날카롭고 발톱이 바로 서 있는 그런 호랑이를 잡았을 때 그게 사냥꾼의 능력이죠. 네. 이빨 빠지고 발톱 다 빠진 호랑이 누가 잡아놓은 거 뒤에 가서 이렇게 칼로 한번 찌른다고 그게 언론이 됩니까?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는 어떤가? 도대체 MB는 왜 집권했는가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실상을 다룬 여러 신문들의 기사 오늘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 왜 좌초됐는가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상법 개정안? 그런데 상법 개정안 공약은 했는데 당연히 정부기관 이런 부처에서 그와 관련한 공약을 실현할 만한 그런 의견서라도 내야 되는 판인데 46개 정부기관 어느 곳에서도 단 한 건도 의견을 안 냈다는 오늘 국민일보 일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이건 뭐냐? 상법 개정안은 뭐 박근혜 대통령 공약 용도였을 뿐 실제로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런 것들을 또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상법 개정안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 경제 민주화 핵심 공약입니다. 소액 주주가 독립적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집중 투표제와 전자 투표제의 단계적 실시를 통해서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뭐 대주주를 견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바로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공약으로만 내걸었고 실제로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예. 자, 경향신문 14면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4대 중증 질환 전액 보장. 이 행방안에 들어가는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 사업에 뭐 당연히 국가 예산이 들어가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 사업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민간인들의 기부금을 끌어다 쓰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290억을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 후원자들은 민간기관에다가 이렇게 좋은 데 쓰라고 갖다 바친 건데 이걸 대통령이 생색내게끔 공약사업에다가 이 돈을 갖다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사랑의 열매죠? 그렇습니다. 여기 빨간 네, 열매 같은 열매, 네, 예. 앵그랍니다. 앵도 비슷합니다. 예. 자, 한겨레 사면 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또 밝힌 겁니다. 외교부 비밀문서 파기가 이명박 정권 말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에도 무더기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올 초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말기 15,000건에 이어서 윤창중 사건 이후로 3,400건을 날렸다는 겁니다. 아니 왜 날렸죠? 글쎄요. 글쎄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원 감사 혹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우상호 의원은 밝혔습니다. 자, 오늘 또 그 한겨레에는 해직교사 박춘배 선생님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자, 요즘 그 정부가 이 전교조를 상대로 해서 아니 잘린 사람들 왜 그 노조원으로 받아들이냐? 아니 그 사람들 노조원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을 노조원으로 끌어안느냐? 그 해직 교사가 9명이지 않습니까? 그 9명을 전교조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은 법 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 법 외 노조로 가든지 말든지 뭐 이랬단 말이죠. 여기에 예.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동조하고 나섰는데 근데 이 선생님들 따지고 보니까 말이죠. 이 학생들 인권 지키려다 파면된 분입니다. 박춘배 선생님도 그랬던 거죠.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학교가 우열반을 나눠서 의자까지 차별을 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엄청난 모멸감을 줬단 말이죠. 여기에 항의를 하다가 잘렸어요, 이 양반이. 자,
그리고 해직 교사 9명 중에 파렴치범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주로. 그런데도 정부가 이 사람들 전교조에서 배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 외 노조로 가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오늘 한겨레 8면에 실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사람 내쳐라. 뭐 이걸 가리키게 되지 않을까 예. 우려됩니다. 예. 자, 신한은행이 국회의원과 전 부총리, 전 검찰총장의 계좌를 무단 조회했다는 한겨레 일면도 꼭 봐야 될 내용입니다. 2010년에 랑찬 비리 제기와 관련해서 정동영, 정세균, 박지원, 박병석 이런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또 뭐 민주당 정치인 중에 또 박영선 의원도 포함되고요. 자유선진당의 이용희 의원, 그리고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박선숙, 이성남, 그리고 지금은 청와대에 가 계신 이정현 이런 의원들, 이런 분들의 계좌를 무단 조회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헌재, 김석동, 김용환,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김종빈, 김상희, 이문호 이런 사람들의 계좌를 무단 조회했다는 건데 왜 조회했을까요? 이 고객의 계좌를 지들이 뭔데 무단 조회했을까요? 2010년 랑찬 비리 제기 관련해서 이분들이 엮여 있다는 점, 이 점이 주목되는 부분인데, 근데 한겨레는 뭐 단서는 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이죠. 자,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입수한 내용을 오늘 한겨레가 일면에서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뭐 대응 차원에서 뭐 역공작을 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어떤 취지이죠? 그래서 수상한 겁니다. 뭐 그런 의도를 확인할 만한 그런 단서는 없었지만은 왜 이 사람들 거를 무단 허락도 없이 이렇게 뒷조사를 했는지, 이거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본인 동의 없이 수개월 동안 조회를 한 데에는 또 주요 주주, 또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의 일부 사회 이사들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노래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유리문 그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산 참사 책임 등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신임사장이 오늘 오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참사를 주도했던 김석기 씨를 박근혜 정부가 임명하고 취임식을 강행케 한 것은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윤우덕 의원의 말처럼 유가족은 2번 죽었습니다. 김석기 씨는 용산 참사도 문제지만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도 시빗거리. 10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 공항공사에서 임원 추천위원회, 즉 임추위에서 3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 3명에 대한 점수표를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공항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에서 꼴찌를 했어요. 그러니까 1위와 점수차가 2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3명 중에서 꼴찌로서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공운위에 넘어와서 이제 또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꼴찌를 한 김석기를 포함한 2명이 후보로 확정이 되고 전문성에 제일 앞선 1위는 탈락하고 이런 거꾸로 된 후보 합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최종적으로는 다시 국토부와 기재부의 서면 주주총회에서 김석기 후보자가 후보로 최종 공항공사 사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뿐만 아니라 임기 초기에 부실한 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이거와 정면으로 배치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존재. 바로 공항공사 노조.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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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속에서도 김석기 신임 사장의 출근을 막기 위한 시위가 한창입니다. 공항하고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문가이기도 하고 또한 용산 참사로 인해서 국민적인 반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시 16일 공항공사 앞에서 농성을 벌인 유족들. 왜 우리 사장님한테 욕하냐고 자랑스러운 한국공항공사 직원분이 그러셨습니다. 우리같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용화들한테 사과를 했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사과를 했냐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김석기를 어떻게 공항공사 직원들을 사장으로 하려고 합니까? 6명이 죽었다! 김석기를 처벌하라! 그런데 이날 출근 저지 투쟁 현장에는 유족만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도한 미디어몽구. 어제까지만 해도 출근 저지를 하던 노조가 갑작스레 투쟁을 접었다. 왜 그랬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미디어몽구도 방송 듣는 청취자도 유족들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노조가 취임식 당일 투쟁을 접었는지. 유족들은 그때도 지금도 혼자가 됐습니다.